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 영상에서 너무 하이톤에 듣기 힘들다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태도로 시작을 해볼 건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계점이라는 말 다 알고 계시죠? 대표적인 임계점 바로 액체와 기체의 임계점인데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액체가 되는 그 전환점이 되는 온도와 압력의 한계,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죠.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온도와 압력,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을 우리는 임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경제의 상황, 과열된 상태죠. 기체와 같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좀 식혀서 액체와 같은 상태로 만들고 싶은데 자칫 잘못 압력과 온도를 조절했다가는 고체로 굳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과열된 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인플레를 잡기 위한 열시키기 방법으로 미국은 풀린 유동성을 거두고 더 풀리지 않도록 금리를 올리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런데 급격하게 시장이 식는 걸 막기 위해서 재정정책, 이걸 또 같이 하죠. 전 세계의 경제 달러 베이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월, 금리를 올리고 양적 긴축을 단행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고 있어요. 미국 자체적으로는 경기가 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재정 정책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소프트 랜딩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열된 상태가 조금 누그러질 수 있는 이런 시장을 만들고자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동시에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도는 연준이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죠?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주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화 금융 외환의 수장이 모여서 하는 거시경제 금융회의 원래 분기별로 했었는데 위기가 터지면서 한 달 단위로 하다가 이제 매주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현 상황을 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1년도 넘게 지금 우리는 비상 상황이에요. F4가 모여서 금융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현안을 논의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원팀을 상징하는 최고급 협의체로 볼 수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이렇게 금융당국 수장 4명이 매주 모여가지고 현안을 논의해야 할 정도로 지금 우리는 비상 상황에 빠져 있어요. 인플레로 인한 고물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 또 그에 상응하게 금리를 올리지 못함에 따른 결과 고환율, 상고의 위기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금융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이를 풀기 위한 각종 진정제를 처방하는 결정을 여기서 했습니다. 거의 한 달 간격으로 열리다가 레고랜드 사태 터지면서 주말 회의로 바뀌고 계속해서 모여서 하고 있고 여기서 채권 시장이 경색에 빠졌을 때 50조 플러스 알파 긴급 대책 이런 조치들로 시장의 상황을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서열상은 재경부 장관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실질은 금감원 수장이 주도한다고 볼 수 있죠. 대통령 측근이기도 하고 민간 부분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금융회사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금감원 수장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페드의 주도하에 통화 정책을 하고 있고 은행 파산과 같은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정부가 재정 정책을 펴는 보조적인 형태로 현 상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다르죠? 압도적인 정부 주도로 지금 거시경제 상황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페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한은인데 한은 같은 경우는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미국과 기준금리 역전이 2%나 났는데도 더 올려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지금 올렸다간 다 죽는다 하니까 찔끔찔끔 올리다 말고 3.5에서 멈춘 채 무사히 이 상황이 지나가길 기도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정부 주도하에서 하고 있죠. 현 상황은 언젠간 오겠지 했던 상황이 닥친 것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유동성을 풀어 제껴도 글로벌화된 시장 상황에서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자산의 버블을 계속 키워가는 데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근데 팬데믹이 터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 측면에 문제가 생기고 또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막대하게 풀어제낀 유동성 이 두 가지 상황이 맞물리면서 40년이나 잠자고 있던 인플레가 깨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것이 온 상황이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 긴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처음에 얘기했죠. 미국의 최악의 인플레 상황 때 금리를 수십 프로 올리면서 이 상황을 잡을 수 있었던 폴 볼커를 언급하면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어요. 그치만 유동성이 길들여진 시장은 이를 믿지 않았고 또 초기에 이만큼 올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아니란 태도로 했다가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고 고착화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목표는 연착륙이지만 경기가 소프트 랜딩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 인플레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경착륙도 감수해야 한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또다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달러 기반으로 한 강력한 경제 주도권을 가지고 미국의 고용 지표를 살펴가면서 금리와 양적 긴축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미국을 위한 선택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연내 추가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미국의 고용시장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안정돼야 되는데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사람들은 일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사람들은 일하려 하지 않으니까 임금을 더 올려줘야 되겠죠. 이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그래서 금리 인상이 필연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물가가 좀 잦아드는가 싶었는데 다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이를 또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빚으로 규모를 키워놓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 빚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미국도 국채 발행해가지고 돈 땡겨서 썼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국채 금리 치솟아 오르고 미국의 빚 부담도 커지고 있으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경착륙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화마를 잡는 일이기 때문에 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 점쳐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치솟아 오르니까 미국 정부의 부담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정부가 이자 갚으려면 또 빚을 내야 될 판이니까 결국은 지출을 줄이는 것밖에 없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 누구에게나 처한 긴축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도 이런 조치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빚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려가면서 그 임계점을 유지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재정정책, 긴축의 상황에서 오히려 돈을 푸는 정책을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부양정책을 계속하고 있고 금리 같은 경우는 3.5%까지 인상 이후에 그냥 멈춘 채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면 하는 총재 통화 정책만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결과와 선택은 계속해서 부양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죠.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은 안정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경제 성장률도 더 올라갈 수 있고 지금 갖고 있는 가계부채 같은 경우 통제가 가능하고 물가도 안정될 거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받을 충격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민들한텐 빚내서 집 사라 하고 건설사 보증 서주면서 민간 금융기관들한테 돈 빌려주라고 압박하고 있죠. 자산시장의 거품이 꺼져도 그 충격을 흡수해낼 수 있으면 되는데 긴축의 시대 줄어드는 유동성으로는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정책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정부가 공급한 정책 모기지를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난 결과고 이는 글로벌 긴축 기조에 역행해서 고금리의 레버리지 투자를 그냥 하라고 등 떠민 것과 같습니다. 집값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통화의 긴축기에 부채 축소 기회를 그냥 아예 날려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저금리 유동성으로 빌려 썼던 돈들도 이제 차환해야 되는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시점 바로 내년인데 올해 말이면 금리가 떨어질 걸로 예상했기 때문에 이 리스크 생각도 안 한 거죠. 그렇지만 장기화되는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서 이 리스크 본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빚을 잔뜩 낸 주체 가계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이는 차입을 통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여기에 돈 빌려준 금융도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 건 맞고
고금리 상황 하에서 더 이상 부채는 늘리지 않고 소득을 현격하게 늘려서 이걸 갚아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확률에 기대하면서 상황을 연명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빚을 더 늘리는 우리나라입니다. 집값 다시 오른다고 생각하니 고금리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주담대 넉 달간 월 6조씩 급증을 했습니다. 높아진 환율, 경기 침체의 그늘로 인해서 기업 부채도 증가하고 있죠.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도 124%나 되는데 이는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데 폭탄 돌리기 하듯이 부채 확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환상에 빠지고 있죠. 더 오르면 집을 못 산다. 조급해진 2030 수억 대출에도 영끌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얼어붙었던 청약시장 다시 과열의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 중 당첨된 사람들 2030이 절반이 넘습니다. 고금리 부담에도 일단 빚내서 집을 사는 게 맞다. 이 선택을 또다시 하는 젊은 사람들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면 수억의 대출도 두려워하지 않죠. 평균 128대 1의 경쟁률, 여기에 도전한 사람 현재 갖고 있는 돈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분양가가 12억인데 4천만 원 가지고 이 물건을 덜컥 분양받고자 했어요. 모자란 계약금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충당하고 잔금은 다른 대출을 이용해서 마련할 생각이다. 일단 계약금 내고 잔금이나 이런 건 입주할 때 고민하자는 영끌러들, 나타난 결과 높은 분양가에도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는 모습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니까 정부 이제 부랴부랴 원래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 이야기하면서 한 발 빼고 있죠. 50년 주담대 같은 상품 은행에서 많이 팔아가지고 이 모양이 됐다고 하면서 은행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의 증가 책임을 은행권이 원흉이다 하니까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담대의 상품별로 뜯어보면 정책 모기지로 인한 대출 증가액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줬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집행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가계대출 오름세가 커졌고 정부가 설정한 50년 만기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민간이 따라하게 된 게 50년 만기 주담대죠. 결국 당국이 하고 있는 상품 똑같이 카피해서 내놓은 것 뿐인데 다 니들 잘못이다 이러니까 억울하다는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상생금융 얘기하면서 금리 깎아주라고 하니까 대출 수요 자극되는 거 이거 우리가 얘기했는데도 그냥 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긴축 기조와 역행하는 선택을 한 이유 현 상황이 단기에 그칠 거다라는 안일한 판단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계속 영상을 통해서 강조했던 건 우리가 원한다고 현 상황이 빨리 끝날 수 없고 결국은 금리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강조드렸죠. 그렇지만 정부의 인식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금감원장 지금 와서 얘기하죠. 가계부채 늘리는 거 안 되는 것 자기도 안다고 하는과 이견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상생 정책금융을 한 거는 고금리 속에서 숨쉴 구멍을 마련해주는 폭발할 것 같은데 물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을 합니다. 한계 상황의 가계부채를 더욱더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금리에 대한 인식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5.5 상단이 유지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즉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재부 장관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출 장려 정책 그 중심에 있었는데 지금 가계부채에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한 최초의 정부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금리 환경이 되니까 실제로 디레버리징이 소폭 일어나고 대출도 더 안 받으려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정부가 정책 모기지 이런 거 하면서 계속 돈 빌리라고 하니까 지금 폭등하고 있는 건데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어쨌든 이분의 인식도 현재 상황과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 관련해서 1.4% 유효하다. 상저하고 안 될 거다라는 얘기가 파다한데 하반기에는 다시 성장률이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고 카드 매출액 보면 소비가 진작되고 있으니까 경기가 나아질 거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상승세인 소비자 물가 관련해서는 10월 이후에는 근원 물가가 2%대로 진입돼서 물가 서서히 안정되는 기조에 진입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렌트비 이런 거는 물가에 아예 다 빠져 있죠. 그리고 눌러놓은 공공요금 이런 것들은 아예 반영되지 않습니다. 체감하는 물가 정말 안정될 수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나요? 일반인도 느끼고 있는 체감 물가 전혀 공감하지 못한 채 물가 안정될 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가계부채 늘리고 있고 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는 더더욱 올려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빨리 구조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분만 그나마 제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동성 공급 제도를 정비해서 경색이 오는 곳에 유동성을 풀어주는 조치 이는 정책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 마지막에 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동성 문제인지 아니면 지불 능력의 문제인지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진짜 지금 유동성 경색 상황만 풀어주면 갚아낼 수 있는 건지 일시적인 문제인지 근본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결국 우리 경제의 암덩어리로 전락을 했습니다. 자산의 80%가 부동산이죠. 또 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 다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폭증하게 된 것 바로 빚내서 집 샀기 때문에 가계가 빚쟁이가 됐습니다. 가계부채 2,000조 가깝고 전세보증금 민간 사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채의 규모도 1,000조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200조는 전세자금 대출로 정부가 지원해준 대출이죠. 가계와 똑같은 자영업자 대출 1,000조에 달합니다. 이 중 임대업 비중이 40%나 차지하니까 우회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사기 위해 더 돈을 빌려 쓴 사람들 이들이 장기화되는 고금리 상황에 과연 다 갚아낼 수 있을까요? 기업대출, 부동산 하락만 믿고 여기저기 벌려놓은 사업들, 그 PF 대출의 부실 문제, 또 허그 주군공, 가계부채, 기업부채 이 문제에 대한 보증 서주다가 이들도 엄청난 부담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돈이 마르는 시기가 왔고 돈은 선택적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서 채권시장의 경색 상황 우리나라가 겪게 됐습니다. 레고랜드, 흥국생명, 또 둔촌주공 사태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임시적으로 돈풀기를 통해서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이유 올해 말이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오히려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지금 돈풀기 정책을 했는데 피봇은커녕 더 금리를 올리는 상황, 이 현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결국 답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금리는 날뛰고 있고 가계부채 문제 이 폭탄 조금씩 정리하면서 그 충격을 줄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폭탄을 키워놨습니다. 지금 제동을 걸고 있지만 풀린 고삐는 조여지지 않고 계속 대출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규모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데 금리의 오름세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나라 미국도 동구하기가 힘들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합니다. 국채 유가마저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물가도 꿈틀대려고 하고 있어요. 고금리 상황에 불어난 가계빚, 한국 경제 가뜩이나 힘든 상황,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느슨히 하는 동안 한은에서 추진했던 통화 긴축은 힘이 빠지게 됐고 이제 어떠한 수단도 쓸 수 없는 손 놓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됐어요. 금리 오르고 있죠. 1금융권 예금금리 모두 4%대로 올라갔습니다. 수신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는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돈을 구할 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다시 돈을 빌려줄 때는 더 높은 금리를 받아야 하겠죠.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돈 빌려서 집 산 사람들, 영끌들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죠. 주담대 7%가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국 내 고용이 화랑세를 이어가고 있고 고금리 장기화할 거라고 페드가 시사하니까 대출 금리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3%대 빌린 돈 7% 2배 넘는 이자를 감당하면서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미 빚내서 집 산 사람들 버텨낼 수 없는 상황인데 또 빚내서 집 살려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대출 금리만 문제가 아니죠. 환율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 전망에 우리 환율 등 생각하면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데 올리자니까 이자 폭탄이 떨어질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한 조치가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조치였는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돈풀기를 한 것과 같은데 여기 지금 부실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연체율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21년 말에 3.7%에서 작년 말에 10% 이렇게 올랐던 게 반년 만에 17%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나마 만기 연장하고 후치 이자 온갖 편법을 통해서 연체율 계산에 빠져 있는 것들 건전성 지표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의 순간을 넘기고 연장해 놓고 있는 것들 이들 6개월 1년 만기 연장해 놨는데 그 연장 시점이 되면 갚을 수 있을까요? 부실 채권 연체율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오히려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사 국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50조 가까이 되죠. 전 세계적인 긴축 기조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부동산도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부동산 펀드의 평가 손실 엄청난데 이런 것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만기 연장 요주로 분리가 돼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부실 위험성 5배나 많다고 합니다. 제가 PF 사업 완결은 결국 팔아야 해결이 된다고 했죠. 부동산 PF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최종적으로 분양이 돼야 되는데 현 상황의 전제 조건, 경기도 개선되고 금리도 인하되고 이런 상황이 와야 되는데 언제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에 단기에 끝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 리스크는 계속해서 존재하고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PF 대출 만기 연장에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들이 협의해서 이자 지급 조건을 이자 후치로 하죠.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내야 되는 이자를 만기 때 내라고 조건을 변경해 줍니다. 이유는 시행사가 이자를 지급할 자금이 바닥난 상태인데 대출 연장 안 하면 다 부실로 쌓이니까 일단 만기를 연장해서 연체율 계산해서 빼면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내야 될 이자 비용까지 포함해서 더 대출을 해주면서 만기를 연장하는 식으로 부실을 덮고 있습니다. 또 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브릿지론 PF 여신 같은 경우는 만기가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큰데 이거 그냥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가계도 마찬가지죠. 가장 약한 고리부터 터지겠죠. 취약차주 대출만 180조에 달합니다. 이들의 부실 폭탄 지금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리를 동결하고 긴축과 역행하는 돈풀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환율이 그대로면 이상한 거죠. 환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화빚을 지고 있는 대기업들 초비상 상황에 빠졌습니다. 외화부채가 21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대기업들 외화부채 몇십 조씩 지고 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 환율 10% 오르면 순이익 1조 감소할 정도로 환율은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환율 지금 금리 안 올리면서 계속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나마 더 올라갈 거 안간힘을 다해서 막고 있죠. 갖고 있는 달러를 써가면서 환율 안정을 위해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9월 한 달 동안 외환 보유액은 40억 달러가 넘게 줄어들었어요. 달러 환산의 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즉 정부가 갖고 있는 달러를 풀어서 환율을 낮추는 조치 이거 하느냐고
외환 보유액은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경착륙의 가능성을 더 키웠습니다. 경착륙이 돼도 일부는 살아남고 재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충격을 더 키워놓은 상태입니다. 특례 50년 모기지 규제 완화로 부동산을 부양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부양을 했지만 시장을 다 살릴 돈이 없습니다. 금리 오르고 대출 안 되니까 매수자들 또 줄어들고 있죠. 거래량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가도 안정되고 경기도 좋아지고 미국이 금리 인상 멈추고 다시 금리 내릴 거다. 그러니 그때까지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상생금융, 정책금융 이런 거 해야 된다. 돈 풀기 해야 된다 말했던 F4 지금 이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길들여져 있었지만 이제 고금리의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그 기간이 길어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자 부담은 커지고 소비는 위축되고 환율은 치솟아 오르니 이제 빠져나갈 길이 모두 닫힌 것과 같아요. 또 화제가 된 영상이 있었죠. 흘러내린 태극기가 유튜브에 떴습니다. 과학의학 미래 등을 주제로 한 유튜브가 한국은 왜 망해가나라는 영상을 게재를 했어요. 출산율의 문제를 지적을 했죠. 출산율이 0.7인데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서 현재 젊은 인구가 100명이면 2100년에는 그 숫자가 6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100년 안에 한국의 청년 94%가 줄어드는 노인의 나라가 되고 인구수도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경쟁력 없는 나라로 가게 된다는 내용, 이런 내용을 다뤘어요. 특히나 한국의 고령화를 문제로 짚었죠. 한나라 인구를 연령 순으로 쭉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연령, 중위 연령인데 50년에는 18세, 23년 현재는 45세가 그 중앙에 있습니다. 2100년에는 59세가 될 거라고 하죠.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사회가 감당해야 될 의료비 또 빈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혁신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고 이는 한국이 망해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을 했어요. 해법으로 얘기한 거 안정적인 집값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집값 오른다고 생각하면서 고금리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까 임계점 얘기했죠? 우리는 이 임계점을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이런 거 저런 거 난 몰라. 그래도 집값은 오른다. 이렇게 믿으면서 위험한 선택하는 것 제발 재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차분히 시작했는데 또 흥분한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